이 강의실 책상 없고 이래가지고 조금 어수선했고, 그죠? 저도 그때 이제 여기 노트북이랑 이런 거 못 쓰는 거 알고 수업이 조금 어색했고, 어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또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중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많다 그래가지고 하고, 약간 수업이 좀 많이 늘어졌습니다, 그죠? 책을, 오늘 또, 내가 졸리더라. 책을 해당 부분을 읽는데, 내가 졸리는데 앉아서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오죽 졸렸겠냐, 그죠? 그래서 그냥 안 쉬고 다 채워버리려다가 자 쉬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진도를 한번 나가 봅시다. 자료와 책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책을 복습할 때는 이렇게 좀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자, 자료 1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이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표를 보면 왼쪽 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가 시대의 공공 서비스, 행정국가 시대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했다. 뭐가 중요했냐면 둘째 칸에 있는 이 형평적 배분, 그죠? 모든 계층에게 이런 고른 자원 배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실패 이후에 최근에 등장한 신행정국가는 이런 기업주의 국가의 공공서비스, 그래서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형평성에 입각해서 민주적인 관리, 조정, 관리,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공급하는 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 밑에 표를 보면 권력적인 정부 계층제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존하느냐, 공공 부분이 담당하느냐 민간 부분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공공 부분이 권력적 자원에 의존하는 게 일반 행정형이면 민간 부분이 시장 가격에 의해 공급되는 게 민영화형이다 라고 하면, 그 외에 이제 공공 부분이 시장적 활용 수단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책임 운영 기관 이런 식으로 보게 될 책임 경영형 방식이 있고, 또 민간 부분에게 생산을 맡기지만 정부가 여전히 책임을 지는, 정부가 여전히 권력적 속성을 가지고 집행은, 생산은 민간에게 넘기지만 책임을 정부가 지는 민간 위탁형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행정형 분야는 정부의 기본 부처 업무고, 민영화는 완전히 시장에서 공급될 거고, 책임 경영형은 공공 부문이 여전히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 민간 위탁 부분은 민간에게 넘겼지만 여전히 정부가 권력적 수단을 활용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직접적인 대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3페이지에 있는 이 민영화의 기대효과 한계,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최근에 민영화 논의가 많잖아요, 그죠? 철도 민영화 이런 것들이 다시 시끄러워지니까 민영화를 왜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왜 정부는 자꾸 인천공항도 민영화 하려고 하고 서울의 지하철 9호선도 민영화 하려고 하다가 결국 다 실패했죠, 지난 정권 때. 왜 그렇게 자꾸 민영화 하려고 하느냐, 또 왜 그렇게 민영화를 반대하느냐에 대한 논리를 가볍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민영화의 기대 효과와 한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기대 효과는 뭡니까? 첫 번째는 정부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정부 부문이 재정 비효율성 문제를 극복하려고 작은 정부의 지향 또는 이런 기능을 공항도 철도도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시장에게 넘겨줌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죠? 시장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체제가 다양해지면 그만큼 소비자는 선택 기준이 늘어날 수 있다. 철도공사 혼자 KTX 하는 것보다 여러 이제 뭐 수서발 KTX 자회사에 여러 회사 들어와가지고 경쟁하다 보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겠냐. 즉 시민이,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성이 향상되지 않겠냐. 이런 게 기대 효과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수행하는 분야가 줄어들수록 정부가 이제 세금 걷어들여서 예산으로 지출해야 될 분야가 줄어드니까 정부 부담 감축과 그래서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적자 부분을 축소해 나갈 수 있을 거다. 민간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민간 전문성 활용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겁니다. 계약 방식에 의해서 민영화한 다음에 그래서 철도를 KTX를 계약 방식으로 1년, 2년 계약 맺으면서 조건을 걸어놓고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면 되니까 그런 계약 방식을 통해서 요구 조건을 다양화해 가면서 정책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기대 효과가 될 수 있고 공공조직의 유연성과 인사관리의 경직성 타파 공공 부분의 규모를 다 줄여나가는 거죠. 그죠? 정부 영역의 가시성 감소라는 건 그래서 이제 철도 문제 생겼다.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철도에서 KTX가 탈선하는 사고가 생겼다. 정부가 뭘 잘 못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철도 민영화 해버린 다음에 철도 문제가 생기면 정부도 욕먹을 일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시민들 눈에, 시민들 인식에서 정부의 규모를 줄여나갈수록 정부가 이제 잘못했을 때 욕먹을 거리를 줄이는 거죠. 정부 영역의 가시성 감소, 정치적 부담을 완화한다. 노조가 기업은 경쟁하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공공조직은 독점기업과 같다. 내부관리상의 비효율성, X비효율성 발생한다. 그러니 비용과 또 수익의 절연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 노조는 자꾸만 보수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죠? 망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생산자가 사기업에서 뭡니까? 사기업에서는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노조가 보수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기 힘들잖아. 그죠? 근데 철도나 이런 쪽은 적자가 나고 있어도 세금으로 계속 메꿔주니까 자꾸 보수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기대 효과인 겁니다. 그죠? 단점은 그렇게 해서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게 되면 민간 부분은 돈 벌어야 되잖아. 그죠? 민간 부분이 자선사업 하는 단체 아니죠. 그죠? 민간은 영리 추구하게 되면 비용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 형평성에 저해. 돈 없으면 KTX 못한다. 뭐 극단적으로 서울에서 대구 오는데 4만원 하던 KTX 요금이 24만원 이래버리면 더 이상 KTX 타기 힘들죠. 버스만 타야 되겠죠. 그죠? 그런 문제 생길 겁니다. 주로 자연독점 산업을 정부가 제공해 왔는데 이런 부분을 민영화 해버리면 역시 요금 인상했을 때 그죠? 독점 기업이니까 가격 설정자로 행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역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익이 안 난다고 나 더 이상 철도 안 할래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그럼 KTX 누가 운영할 겁니까? 그죠?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의 문제. 그렇게 해서 침해될 수 있는 국가이익 보호의 어려움. 그죠? 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정부가 뭐 수도나 가스 같은 거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넘기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몰라. 우리 민영화 했잖아. 그럼 민간 기업에 물어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정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랑 민간 기업이 서로 책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숨겨진 행동 본인 대리인 이론. 자, 잠깐 생각을 해보면 본인 대리인 이론이 있다. 그죠? 그래서 본인 대리인인데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 대리인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뽑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사장인데 아르바이트를 뽑아놓고 여러분은 볼일 보러 공무원 시험 공부하러 왔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커피숍은 지금 알바가 지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알바를 뽑을 때 이때 이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장 실패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죠? 그래서 대리인을 채용하는데 알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뭡니까? 이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특성을 모르고 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역선택의 문제가 있죠. 그죠? 얘가 커피를 전혀 만들 줄 몰라. 전혀 만들 줄 모르는데 저 잘 만들어요 해서 진짜 잘 만드는 줄 알고 모르고 잘못된 애를 선택하는 게 역선택이고 잘 할 줄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성실한 줄 알고 계약을 했더니 계약한 후에 숨겨진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8시 반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출근해야 여러분 공부하러 아침 9시 학원을 오는데 애가 맨날 9시 반에 와. 학원에 맨날 지각하게 돼.
이 계약 맺고 나니까 애가 안일하게 행동하는 거죠. 숨겨진 행동이 나오는 걸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그죠? 자, 공기업 민영화 논의 중에 하나가 이 대리인,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역선택으로 인해 손해보는 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감시 비용이라든지 통제 비용들을 다 우리는 대리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리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 비용이 의도치 않은 비용 지출을 가져오죠. 그래서 낭비의 원인이 되죠. 그죠? 자, 여러분 개인은 우리 시민은 의회 의원을 뽑았습니다. 그죠? 뭐 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서 부처를 감독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의회에서 국토교통부를 통제하는데,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 공사를 또 관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의 대리인인 의회를 뽑고, 의회는 다시 국토교통부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업무 중에서 KTX 이 철도 관련 업무를 맡겨놓은 철도공사를 또 통제하게 됩니다. 그죠? 대리관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겹쳐가면서 나오는 게 이게 복대리인데, 이 복대리가 벌써 세 겹이나 생겼죠. 그죠? 그만큼 일반 시민이 철도공사를 통제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 대리인 문제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공사를 KTX를 민영화해버리면 바로 시민인 내가 이 철도를 이용하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용 안 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내가 이용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것도 돌려 얘기하면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리인 비용으로 인해 지나친 복대리 구조로 인해서 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지나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지나친 복대리 구조. 그래서 대리인에 대한 통제 어려움 때문에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반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여러 기업이 경쟁할 때나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도가 여러 회사 있을 때 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얘 철도 안 타고 얘 거 타면 되는데, 이렇게 기존의 정부가 수행해 오던 업무가 대부분 뭡니까? 자연독점 산업이라서 특정 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민영화 했는데 얘들이 독점적으로 사업 운영하면 얘들은 그러면 통제하기 쉽냐 이거죠. 그죠? 이 경우에도 어차피 여전히 통제의 어려움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한 개의 역대리인 문제와 거래 비용 증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넘기더라도 대리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죠? 이때는 이제 직접적인 1차적인 본인과 대리인 관계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KTX 철도 부분을 민영화된 민간 기업이, 그래서 삼성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여전히 얘들에 대한 감시도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이 민간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철도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보를 알 수도 없고 통제도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뭐 경쟁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전히 역대리인 문제는 존재하는 거니까 앞선 논의처럼 단지적 복대리 구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영화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영화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 오용과 부패의 우려인데, 우리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런 좀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인천국제공항을 호주에 있는 이런 주로 공공 서비스 운영 기관 주로 많이 이제 M&A 하는 맥쿼리라는 회사에다가 계속 인천국제공항을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공항 평가하면, 세계 공항 평가하면 인천국제공항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민영화해야 돼라고 얘기할 때 MB 정권 때 계속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봤던 건 MB의
조카입니까? MB의 조카가 그 맥커리 한국 지사장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MB가 이제 자기 그 맥커리사에 계속 넘기려고 하는데 호주 법인이 맥커리사의 한국 지사 사장이 친인척입니다. MB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임기 중에 인천국제공항 운영권을 그쪽 기업에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모르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정치적 오용과 부패 측면에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크림 스키밍 현상은 어제 잠깐 나왔지만 크림 스키밍 현상은 자 민간에 넘기는 거잖아. 정부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가지고 메꿔가면서 형평성이라는 것 때문에 앞에 우리 표에서 복지국가 뭐였죠? 형평성이 기준이었죠? 형평성 때문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민간은 뭐였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 모카에 보면 위에 휘핑크림 올리죠. 그죠? 휘핑크림 달달하잖아. 그죠? 그래서 민간 기업은 민영아 사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휘핑크림만 이렇게 핫타 먹고 뭡니까? 달달하고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수서발 KTX 지금 문제가 되는 거기는 우리가 노른자 사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흑자 날 것 같은 것만 낼름 달달한 휘핑크림만 핫타 먹고 위에 있는 크림만 싹 스키밍 핫타 먹고 빠져버리고 적자 나는 게 문제라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영화를 했더니 돈 벌어주는 사업만 민간기업이 사가고 적자 남는 건 그대로 남아버렸어. 그러면 민영화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정부 입장에서도. 그죠? 돈 되는 건 돈 벌어야지 정부도. 그죠? 그래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잘 수익성이 날 것 같은 좋은 혹은 수익성이 날 것 같은 선호 기업만 민영화 하려고 뜹니다. 시장에서는 크림 스키밍 현상이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기업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 주민 통제가 어렵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민영화 반대 근거입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민영화를 추구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거는 정부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내부 관리에 있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능률성 추구 같은 게 정부가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2번 보면 민간 부분에서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하면 정부는 이제 적은 비용을 들이고 공공 부분에 기술을 활용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겁니다. 민간 부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용요금이 사회적 형평성이 침해될 겁니다. 그죠? 확보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이 침해되겠죠. 그죠? 대규모 사업 착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행정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제일 우려하는 건 뭡니까? 요금 인상될까봐 우리 제일 우려하는 거죠. 요금 인상 우려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3번에 있네요.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의 의문이다. 정부와 공급자 간의 책임 불분명도 문제가 됩니다. 자본시장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부 지출이 아니라 철도, 전기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회사가 또 생겼다 해보자. 그러면 삼성, LG 말고 또 새로운 저런 수익성이 잘 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계속 생길수록 여러분이 또 민간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회사도 늘어나는 거고. 그죠?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되는 측면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명분이죠. MB나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민영화 한다는 건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민영화 관련해서 자, 이 사바스란 학자는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을 전부 10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밑에 표와 같이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바스라는 학자는 공공 서비스의 생산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논의를 10가지를 제시했는데 정부의 직접 공급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계약 이런 것들은 결국 생산도 정부가, 중앙이든 지방이든 공급도 정부가 하는 거죠. 그죠? 정부가 만든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단지 공급만 하는 건 정부 서비스 판매라는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볼 논의는 생산을 민간이 하는 거야.
생산이 민간을 하는데 공공서비스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공공부분이 담당하던 정부부분이 담당하던 공공부분인데 생산을 민간이 하는 요 서비스 7가지에 대해서 개념 구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계약 공급이다. 그죠? 계약 공급. 자, 계약 공급은 말 그대로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어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 부분을 활용하는데, 계약 공급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했던 학교급식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계약 공급의 첫 번째 핵심은, 학교급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학생들이 급식비를 모으는 거예요. 그죠? 반장이 급식비를 걷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합니다. 그죠? 급식비를 걷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일단 이 학교에 내고, 학교급식을 학교가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우리 학교 들어와 가지고, 누가 우리 세종고등학교면 세종고등학교에 학교급식자 선정합니다라고 공고를 띄웁니다. 그죠? 공고를 띄웠는데 김밥 천국도 들어오고 빕스도 들어왔다 칩시다. 그래서 빕스냐 김밥 천국이냐 고려를 해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제 강제로 경쟁을 시킵니다. 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한 결과 빕스는 샐러드바만 이용하는데 한 끼당 5,000원씩 내라 그러고, 김밥 천국은 김밥 주면서 한 끼당 1,000원, 이러니까 이제 김밥 천국이 당첨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김밥 천국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맺겠죠. 그죠? 1년간 공급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 공급입니다. 그죠? 1년간 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심 갖고 볼 거는 첫 번째는, 자, 우리 소비자, 여러분 학생이죠. 그죠? 소비자는 비용을 누구한테 제출했습니까? 비용을 김밥 천국에다 줬습니까? 학교에 줬습니까? 비용을 여전히 정부에다가 지출했고, 정부와 김밥 천국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정부는 여전히 소비자,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은 정부에 여전히 귀속되고, 서비스 공급자는 공공서비스의 집행 업무만을 수행한다. 그죠? 요런 특징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약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의의를 보시면 정부가 경쟁 입찰을 시켰습니다. 김밥 천국하고 빕스하고 경쟁했죠. 그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경쟁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밥 천국이랑 빕스랑 붙었는데, 아무리 빕스에 샐러드바만 먹게 한다고 해도 김밥 천국에 1,200원짜리 김밥의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정부가 민간 조직의 비용을 지불한다. 왜? 학교랑 김밥 천국이랑 계약 맺은 거잖아. 정부가 민간 조직의 비용을 지불하면 공급 책임은, 저 급식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게 남아있고, 생산이, 집행이 민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다. 생산이. 그죠? 장단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그래서 경쟁시켰잖아. 그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죠? 경쟁을 시켜서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낮아진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김밥 천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학교 급식도 차려가지고 운영하는데, 김밥 천국에 넘기지 않고 학교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
공무원으로 영양사 아줌마 뽑아야 되겠죠. 그죠? 영양사 아줌마가 식단 짜야 되잖아. 1년 동안. 그죠? 그 다음에 또 조리사 아줌마들도 뭐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채용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 돈 관리 비용 이런 게 들어가는데 빕스 김밥천국에서 하면 뭡니까? 김밥천국에서 우리 학교만 하면 우리 학교에 전담 영양사가 올 수도 있는데 여러 이렇게 하는 거면 김밥천국 사무실에서 영양사가 식단 짜가지고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뭐 하겠죠. 그죠? 나름대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따로 영양사 공무원 안 뽑고 이런 김밥천국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정부 조직이 커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저런 김밥천국이 가지고 있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 정부가 실제 이 고급 영양사를 고용한 것과 같은 전문가를 상시 확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전 같으면 식단 짜가지고 아줌마들이 시간 맞춰서 요리하는지 교감쌤이 둘러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일과 끝나면 우리 짬 처리하잖아요. 그죠? 짬 처리됐는데 그거 뭐 냄새는 안 나는지, 짬 처리됐는데 폐기물, 음식물 찌꺼기들 쌓아놨는데 고양이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뭐 통 엎어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 애들이 축구하다가 공으로 차가지고 통 엎고 쓰레기 이거 걷어가시는 분들이 수거 안 해가고 막 냄새 나고 이런 거 다 신경 쓸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김밥천국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만 통제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건 이제 김밥천국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 통제가 용이하고 직접 생산할 시간에 직접 요리하고 요리사 아줌마 관리할 시간에 정부는 김밥천국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평가 잘했다가 내년에 이제 다시 또 계약 맺을 때 김밥천국에다가 이런 거 시정해라고 지적하거나 빕스랑 다시 다음에 뭐 협의하게 되면 김밥천국은 이런 거 잘하던데 너네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하면 되겠죠. 그죠? 평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죠? 김밥천국 입장에서는 3번에 있는 행정 대응성 향상. 그래서 이전에 이제 식당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한참 자라나는 시기에 아줌마 밥 한 번 더 줘요 이러면 아줌마가 됐어 꺼져 이럴 수 있는데 김밥천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 그래가지고 게시판에 우리 학교 김밥천국 김밥에는 단무지밖에 안 들어가고 계속 그럴리다가 애들 항의 들어와서 학부형들이 항의하고 이러면 내년에 계약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제 요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죠? 행정 대응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계약 공급입니다. 이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허가라고도 하고 면허라고도 하고 허가와 면허의 이 학문적인 특징의 구분은 행정법 시간에 하면 되니까 다른 말로 일정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해서 프랜차이즈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걸 여러분은 이 폐기물 쓰레기 봉투 폐기물 수거 사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봉투. 자, 쓰레기 봉투를 사는데 동구청의 쓰레기 봉투랑 북구청의 쓰레기 봉투랑 색깔이 다르죠? 그죠? 동구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그거를 저기 뭐 달서구에다가 갖다 내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왜? 자기들이 판매한 쓰레기 봉투 아니라고. 겪어봤습니까? 안 겪어봤습니까? 자, 쓰레기 봉투는 일정한 구역 설정을 해줍니다. 일정한 구역 내에서 안에서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때 특징은 뭐냐? 쓰레기 봉투. 여러분 시민은 쓰레기 봉투를 구청 가서 삽니까? 정부에서 삽니까? 아니죠. 슈퍼마켓에서 사죠. 슈퍼마켓에 시장에서 구매합니다. 시장에서. 이 말은 시장에서 구매한다는 말은 시민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부에다가 선생님 학교에다가 이게 정부죠. 그죠? 학교 정부에다가 비용 지불하면 정부랑 서비스 제공업자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급식을 제공했는데 쓰레기 봉투는 뭐죠? 중간에 정부가 끼어듭니까? 내가 쓰레기 봉투 필요하면 그냥 슈퍼 가가지고 사서 쓰는 거잖아. 슈퍼 가서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거기 쓰레기 담아가지고 그냥 밖에 내놓죠. 그죠? 시장에서 그냥 바로
슈퍼마켓에서 바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중간에 정부가 매기하지 않으니 바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 지불하고. 그럼 정부는 뭐합니까? 정부는 A라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동구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이 권한을 부여할 때 너네 서비스 폐기물 처리 허가해 줄 테니까 일단 쓰레기차는 시민들 활동에 방해되지 않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만 움직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니까 매일 한 번씩 수거해. 재활용 쓰레기는 일주일에 3번 수거해야 하는 내용을 설정하죠. 그죠? 내용을, 기준을, 서비스 품질을 정부는 서비스 품질만 규제하는 겁니다. 품질 기준을 설정해서 품질에 대한 규제만 하고 시민은 직접 봉투 사서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허가, 면허인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거 사업을 생각해라. 자, 허가 봅시다. 특정 민간 조직에게 여기 핵심 키워드는 일정 구역 내에서 동구, 중구 구역 내에서 그죠? 그래서 구역이 바뀌면 쓰레기 처리 업체가 다른 거잖아. 그죠? 다릅니다.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하는 업체가 한 2-3개 구 정도 담당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서비스 이용자는 시장에서 봉투 사는 거죠.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합니다. 중간에 정보를 끼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번 이 권리 제공해 줄 때, 인정해 줄 때 너네 어떤 식으로 일해라라고 서비스 수준과 품질을 규제한다. 장점은 정부는 서비스 수준과 품질을 통제하면서도 생산을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다.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시의 공무원, 시 청소원들이 다 공무원이었죠. 그죠? 공무원이었던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다 차 몰고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해 갔던 거다. 쓰레기 봉투를 살 이유도 없다. 왜? 세금으로 다 운영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지출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돈 받고 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민간 부분을 활용해서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돈 받고 가격이라는 시장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 가격이라고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이제 공공 부분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분의 경쟁력을, 효율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지금 이렇게 우리 공부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이런 논의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허가는 이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시에서 당연히 걷어가던 쓰레기를 처음에 반발했겠죠. 시민들이 왜 쓰레기 버리는데 돈을 내고 버려야 되냐, 이전엔 세금으로 다 했는데, 이렇게 반발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 여러분은 당연히 이제 쓰레기 봉투를 쓰는 세대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장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에게 넘길 수 있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고 관리 조직이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여러분의 비용 부담이 생긴 거죠. 이전에는 공짜로 했는데 이제는 쓰레기 버리려면 돈 내야 돼. 그죠? 이용 부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과중됩니다. 그죠? 특히 언제냐면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특히 경쟁이 미약부될수록 비용 부담은 커질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할 때 업체 간에 이제 좀 경쟁이 되고 하면 요 공급 비용에 있어서 통제가 가능한데, 특정 업체가 A 업체가 대구 전 지역을 다 관리한다거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경쟁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비용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통제가, 경쟁이 없다 보니까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이 권리를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죠. 그죠? 관료 부패 가능성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저같이 사회적 빈곤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 살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주일에 3일, 제 대구에 고시원방에 혼자서 일주일에 3일을 자고, 일주일에 이틀은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서울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아침에 KTX를 타고 대구에서 부산을 갔다가, 부산에서 목요일날 밤에 서울을 갔다가, 토요일날 밤차로 대구에 다시 돌아와서 일요일 아침에 이제 문제풀이 수업 들어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일주일째 모았다가 수요일날
동대구역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검정 비닐을 꽁꽁 싸매는데 간혹 쓰레기가 넘치면은 비닐이 안 묶어지잖아, 그죠? 그냥 들고 타죠, 그죠? 그러면 이제 택시 타면 쓰레기 봉투 살 돈은 없는데 꼭 또 택시를 탑니다, 그죠? 택시 아저씨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KTX 역에 딱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역에 들어서자마자 쓰레기통 찾아가지고 퉁 버리고 시작하는데 좀 수업할 때마다 양심에 걸립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많이 들어야 제가 이 빈곤 계층에서 벗어나서 쓰레기 봉투를 좀 살 수 있을 텐데 큰일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보조금 지급으로 넘어갈게요. 보조금 지급 얘기할 때는 실제 이제 이건 우리 현실이거든. 현실에서 이제 학교 급식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현실에서 폐기물 수거 사업에 대해 허가권을 부여합니다. 자, 좀 현실적이지 않은데 보조금 지급할 때 좀 현실적이지 않지만 좋은 예로 저는 생각하는 건 항상 이 바이러스 개발. 그래서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거 너무 정치적인 거, 이제 정치하시는 분인데 모르겠다. 그래서 바이러스 연구소. 자, 왜 바이러스 연구소는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공공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민간에게 그 기능을 넘겼다. 특히 어떤 분야냐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을 정부가 결정하기에 어려운 거야. 적합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를 개발하는데 어떤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지 정부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잘 알아야 그래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계약 조건 좋네라는 것도 판단하고 이런 품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네한테 폐기물 수거 권리 허가해 줄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지 정부가 잘 모르다 보니까 잘 모르면서 정부가 권리를 주고 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돈 대줄게. 잘 모르니까 보조금 지급해 줄 테니까 너네가 잘 좀 만들어 봐. 이런 영역이죠. 그죠? 자, 자료를 보면 보조금 지급 영어로 이제 그랜츠라고 합니다. 재정 지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해서 정부는 돈이나 물자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죠?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해 준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장점이 뭡니까?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잘 모르니까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백신 프로그램을 짜야 바이러스 퇴치가 되는지를 정부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안철수 연구소 너네가 개발해. 그러면 우리는 돈 대줄게. 정부는 돈 대줄게. 이게 보조금 지급, 재정 지원, 그랜츠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장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개발된 V3 프로그램이나 알약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네이버나 다음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쓰는 거죠. 그죠? 왜? 얘들은 정부 돈 받아가지고 개발 다 해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의 서비스 가격을 낮춰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완전 트로이 목마 2배, 3배 가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 바이러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뭐 커플 지옥 이런 바이러스.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딱 봐서 이용자가 커플이다 이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져버리는 이 솔로들을 위한 백신이 바이러스가 개발됐다. 그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우리가 개발할게 해가지고 돈 받아놓고서는 실제 개발 안 할 수 있는 거죠. 보조금 횡령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생긴다. 계약할 때는 열심히 백신 개발할 것처럼 해놓고서 실제 계약한 다음에는 뭡니까?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됩니다 하면서 마치 짜장면 출발했어요 하는 것처럼 계속 개발을 미룰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혹은 자율적인 시장 가격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당하게 알약이나 뭐 V3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서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가격이 또 왜곡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용권 지급, 구매권 지급이라고도 하고 증서, 쿠폰 교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권 지급은 거기 증서 교부, 바우처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쿠폰 지급 혹은 쿠폰이 뭡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구매권 지급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바우처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죠? 정부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여기서 김밥 천국이냐 빕스냐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 급식은 나는 매일 스테이크 먹어야 되니까 빕스에서 하세요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학교가, 그죠? 정부가 결정했죠. 여기서 동구의 A라는 업체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것도 정부가 허가해줬죠. 그죠? 정부가 허가해줬습니다.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도 정부가 결정했죠. 그죠?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구매권 지급은 정부는 소비자한테 저 쿠폰, 바우처, 구매권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비자가 이제 내가 생산자를 선택하러 갑니다. 선택하러. 이게 차이인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보면은 처음에 미국에서 도입된 거는 흑인들한테 식권을 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식권 가맹점 우리도 보면 뭐 희망 나눔 뭐 이런 거 쿠폰 사용 가능한 식당 이런 게 등록돼 있잖아. 그죠? 이발소면 쿠폰이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름이 뭐 희망 나눔 쿠폰이다 이러면 미용실이라든지 식당 앞에 희망 나눔 쿠폰 이용 가능 이렇게 붙여놓겠죠. 그죠? 그럼 거기 가서 밥 먹고 밥값 대신에 쿠폰 주고 나오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전처럼 김밥 천국 학교 급식 이렇게 정해지는 것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가지고 쿠폰 가지고 빕스 가고 싶은 날 빕스 가고 김밥 천국 가고 싶은 날 김밥 천국 가고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내 만족도가 증가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매권 제도 특징의 첫 번째는 이런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됐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고객 만족 실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생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들은 경쟁해야 되겠죠. 그죠? 경쟁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주로 많이 현실에서 이용되는 게 방과 후 학교 쿠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방과 후 학교 쿠폰이 주어졌다. 그래서 학원 보내고 뭐 한부모 가정이다, 다문화 가정이다, 학원 교육비 지원 대신에 방과 후 학교 쿠폰이 주어졌다. 그 쿠폰을 들고 내가 대구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지, 대구 공고를 갈지, 경신고를 갈지, 경상고를 갈지, 어느 학교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갈지는 이제 소비자가 정하는 거야. 그죠?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좋아야 애들이 많이 올 거고, 모아서 교육받고 쿠폰을 갖다가 다시 우리는 구청에 제출하고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수록 학교도 수익성이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품질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일단 한번 내용을 봅시다. 이용권 지급에 의의 보면 정부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어디 가서 방과 후 학교 할래, 대구고 갈래, 경신고 갈래,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쿠폰을 제공합니다. 그죠? 장점은 구매자한테 선택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만족도가 제고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공급자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신고에 방과 후 학교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축구 코치로 박주영을 영입했더라 이러면 경상고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홍명보를 영입해야 되나 검토하겠죠. 그죠? 공공서비스 품질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와 시장 경쟁 원리 조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귀찮지만 앞에 우리 민영화 봤던 3페이지 다시 한번 봐봐요. 민영화를 반대하는 가장 첫 번째 논리가 여기 뭡니까? 우리도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논리가 뭡니까? 민영화하면 사회적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거잖아. 그죠? 자, 지금도 이런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을 활용한 거잖아. 그죠? 민간을 활용했는데, 그런데 이 바우처 제도는 이용권 지급은 다른 방식과 달리 어떻습니까? 사회적 형평성을 오히려 확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이 구매권을 주로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지급하게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저녁까지 6시까지 강의를 하고 집에 가서 저번 주 월요일이구나. 저번 주 월요일에 이 개강 수업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쓰는 문제집을 쭉 쓰다가 밤을 새는데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야식을 먹으러 잠깐 감자탕 집을 갔나?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무슨 정의가 살아있는지 신동엽 씨랑 이용돈 PD인가 그 사람이 뭘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몰래카메라인데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이제 홈플러스 계산대 매대에서 연기자고 할머니가 이제 계산하는데 복지카드를 이제 꺼낸 거죠. 그죠? 돈이 없어가지고 복지카드로 애기 분유값이라 하면서 끌었는데 복지카드에 이제 돈이 없는 거라. 돈이 없어가지고 아줌마가 8만 원이다 하는데 5만 원이다 하는데 현금이 6천 원밖에 없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갈굽니다. 할머니를.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할머니 대신 계산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건지 아닐 건지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연기자 2명이 직원이랑 관리자 매니저 2명이 막 이렇게 욕하면서 할머니한테 큰 소리로 막 야단치니까 계산할 것처럼 와가지고 욕은 하지 마 이라고 가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그냥 지켜보다 가는 사람 많고 계산하러 왔는데 처음에 남자 나타나가지고 제 카드로 계산하세요. 젊은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버릇됩니다. 이 할머니 계속 와서 그러기 때문에 정책성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가가지고 내 카드로 내가 끌린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내가 선물하는 거니까 이거 분유 계산하라면서 막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TV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때 뭘 했죠? 복지카드를 가지고죠. 요즘에는 복지카드가 주어지는 거죠. 카드 안에 한 달에 얼마씩 날짜 되면 충전됩니다. 여러분 그 교통카드처럼. 그럼 이제 충전된 걸 가지고 홈플러스 같은 데 가가지고 현금처럼 쓸 수 있죠. 그죠? 요런 게 왜 생겼냐면 여기 단점 보면 서비스의 누출 현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초반에 미국에서 흑인들한테 식권을 지급했더니 흑인 아이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식권 갖다 팔고 그걸로 술 사 먹은 거야, 다. 그죠? 식권 줬더니 그거 다 갖다 팔고 이제 다 맥주 사 먹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요거에 대한 통제가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칸 보면 증서 교부 방식 해가지고 종이 바우처 식권이 있고 최근에 굳이 돈 들지만 플라스틱 카드 만들어서 신용카드 주거나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쿠폰을 등록해 주는 거죠. 그죠? 요런 거는 뭐 때문에 위에서 본 이 서비스 누출 현상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점점 전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밑에 바우처 제도의 비교표가 또 있는데 첫 번째 칸에 보면 전자 바우처는 어떤 면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한 거야. 그죠? 어디서 그 쿠폰 쓰고 있는지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이런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단점에 보면 이런 서비스 누출 현상도 문제였지만 이제 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를 이제 뭐 쿠폰 이렇게 바우처 제공받은 애들도 오고 일반 이용자들도 그냥 학교 가는 대신에 뭐 대구 고등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영어 프로그램이 좋으면 가서 애들이 이용하면 되는데 주로 이제 저소득층 계층들만 거기서 교육받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되면 거기 가서 공부한다 이러면 사회적 취약 계층인 게 애들 친구들 사이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비판이 한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원봉사 방식 봅시다.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복지시설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목욕봉사 이런 거 시켜드리는 거 있죠? 그게 자원봉사입니다. 자, 자원봉사는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는데,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사과정에서 지출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마침 목욕 서비스 하러 갔는데 마침 복지시설에 샴푸 린스가 다 떨어지고 없다. 나는 오늘 이거 하고 가야지 내일 되면 또 학교 가야 돼서 못 오는데 하니까 여러분이 급한 마음에 여러분 돈으로 샴푸 린스 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 감겨 드렸다. 그 돈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활동 과정에 지출한 현금 지출은 보상받는데 그 외에 이렇게 일했다고 일당이나 월급 같은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다. 이래서 자원봉사다. 됐습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장점은 신축적 인력 운영, 자원봉사자를 공무원처럼 써먹을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제약으로 인해서 복지단체의 지원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이런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만 확보할 수 있으면 기존의 서비스 수준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장점인 대신에 단점은 이런 게 악용될 수 있겠죠, 그죠? 공공수비 제공에 대한 정부 책임성 약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랑 헷갈리지 말게 기타 방식 중에 자급 방식 자조라는 게 있다. 자조는 뭐가 키워드냐면 거기 서로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이 말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죠? 셀프 헬프 자조 서로도 없는 거야. 공급자와 수혜자가 서로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복지단체에 있는 할머니들끼리 서로 등 밀어 드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원봉사랑은 성격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조는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들이 뭐 서로 조금씩 상부상조하는 게 복지 간의 업무를 다 대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조해주는 성격에 그칠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잠깐 빠뜨린 게 우리 계약공급 5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계약공급에서 장점 얘기만 하고 단점 얘기를 안 했네요, 그죠? 앞서 학교급식 단점은 뭡니까? 학교급식 했는데 단체로 식중독이 걸렸다. 그러면 학교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김밥 천국이 잘못된 요리를 했다라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뭡니까? 김밥 천국에 얹었습니까? 학교에 얹었죠, 그죠? 난 학교에 얹었으니까 그거는 너네가 김밥 천국을 관리를 잘 못한 문제 아니냐? 책임은 학교가 져라라고 나오지 않겠어요? 학교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김밥 천국 가가지고 내 새끼 장염 걸렸으니까 너네가 물러내라라고 따지겠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도대체 급식시설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따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약 방식은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책임 문제를 떠넘길 수 있겠죠, 그죠? 수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패 가능성 이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4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자. 방금 봤던 계약, 김밥 천국, 계약 어떻습니까? 생산, 여러분 급식 생산은 학교가 했습니까? 민간이 했습니까? 김밥 천국이 했죠, 그죠? 민간이 했죠. 공급은 정부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공급 책임은. 자, 허가는 쓰레기 봉투 민간 업체가 쓰레기 걷어갑니다. 그죠? 그 민간 업체에 대해서 동구에서 쓰레기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누가 허용해 줬습니까? 정부가 허용해 줬죠. 프랜차이즈 했죠. 허가했죠. 공급 권한은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술적으로 복잡하니까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너네가 백신 개발해라. 생산은 민간이 개발했습니다. 그죠? 공급 책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에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우처는 뭡니까? 바우처는 쿠폰을 내가 받은 거잖아. 방과학교 어디 갈지 쿠폰 내가 받아서 그래서 방과후 학교 뭡니까?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대구고에서 하고 그 공급도 대구고에서 하는 거죠. 난 대구고를 찾아가는 거고 정부한테 쿠폰만 받았을 뿐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바우처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확인학습 같이 풀어보고 뒤에 내용 보겠습니다.